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학한림원에서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진행을 맡아주신 김구라 씨와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참여 분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는 방송인 김구라 씨가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가톨릭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님이 전문가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강훈철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톨릭 의대 의정부승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해국 교수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해국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커다란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 약물 중독 오남용에 대한 인트로를 보신 다음에 이어서 김구라 씨의 진행으로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대단한 그 전문가분들 모시고 우리 약물의 어떤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하지만 그 영상에서 봤듯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문제 정말로 심각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약은 저희가 뭐 신문에 어떤 뭐 사회면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종종 이제 뭐 사회 인사라든지 유명인들이 이제 마약 뭐 이제 위반 혐의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마약은 제가 이제 대충 알겠는데 중독성 의약품 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중독과 오남용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또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중독성 약물은 크게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마약류와 흡입제, 그리고 기타 술, 담배, 커피 등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중에 마약류 중에서도 다시 셋으로 구분을 해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마약에는 잘 아시는 아편과 헤로인, 코카인 등으로 포함되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히로뽕이라고 알려져 있는 필로폰, 그리고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 그리고 신경 안정제가 포함되고 대마에는 우리가 대마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 담배, 커피가 이제 사실 이제 의존성이 높은 그런 뭐 카페인 성분이 있고 또 이제 알코올 자체가 이제 의존성이 높아서 저것도 이제 사실 이제 중독이 될 만한 그런 그러니까 뭐 식품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흡입제가 이제 저게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불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드, 부탄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약류에서 이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해서 저 마약은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아펜이라든지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저기 약품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필로폰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의료용 마약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중독성 약품이라는 뭐 말도 좀 궁금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예, 그 저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가 이제 의료용 마약이라고 네네네. 해놨으니까 이게 좀 완화될 것 헷갈리죠.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용 마약이라는 거는 이제 의료진이 네네네. 자, 이제 그걸 용도에 맞게 잘 쓰면은 음. 이게 도움이 되는 치료에, 그런 건데 네. 문제는 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프로포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우유주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용도를 맞아요. 하는데 많은 연예인들도 아마 프로포폴 네네네. 왜냐면 처벌받은 분도 있죠. 이제 프로포폴은 어느 경우에 쓰냐 하면은 이제 그 내시경 같은 거 할 네, 때요. 맞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마취 진통제라는 것도 있고 최면 진정제라는 게 네. 있는데요. 마취 진통제의 대표적인 게 프로포폴이고요. 최면 진정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내시경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프로포폴하고 미다졸람을 쓰게 되는데 이 미다졸람은 사실은 뭐 중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내시경하고 나서 되게 뭐 졸리고 맞아요. 운전도 못하고 이러는데 프로포폴은 좀 개운한 맛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프로포폴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뭐 내시경 할 때 간호사나 의료진이 잘 보면서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본인이 피로 회복 용이라든지 뭔가 이 레크레이션용으로 네.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게 호흡이 멈춰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뭐 우리 애토미 데이트라고 출생한 유명 가수 아이들이 뭐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용 마약이라는 거는 의료용으로 적합하게 쓰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은 정말 무서운 마약으로 돌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궁금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좀 용어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중독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또 의존이란 말도 쓰고 오남용 이런 말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뭐 개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오남용이란 용어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오남용인데요. 잘못 쓰고 너무 많이 쓰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어떤 처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처방의 정확한 목적이 아닌 이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우리가 경우라든가 흔하게는 뭐 진통제 오남용 그런 것도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용량을 한 100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200, 300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오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오남용이 그 인간의 쾌락 중추를 계속 이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유혹이 상당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도 이제 원래의 그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섭취를 하거나 그러면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듯이 똑같이 의약품도 이제 의약품 중독, 그다음 조금 의학용어로 써서는 의약품 의존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저기 뭐 이제 그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이 이제 그 특정 약을 좀 언급해서 그런데 판피린 같은 거를 해버리는 거.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이렇게 몸이 좀 어쨌든 좀 네. 찌뿌둥하고 예,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항상 이렇게 한두 병씩 네. 먹고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희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예전에 이제 그 저희 그 가수 선배님들도 그걸 이제 뭐 예, 많이 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할 수가 중독이라는 있을 게 것 말이죠. 같아요. 네네네. 그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중독이라는 걸 두 가지를 혼용 쓰고 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술에 중독됐어. 네네. 이 중독이 있고요. 농약에 중독돼서 죽었다. 이것도 아, 중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중독이 농약 먹은 게 중독인지 어떨 때는 술에 먹은 게 중독이 이제 다른데요. 농약에 중독된 중독은 인톡시케이션.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해서 뭐 독약 같은 걸 먹으면 중독되는 게 네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술에 중독자는 애딕션의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한테 중독 전문가라 그러니까 독약에 중독된 거를 인터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중독이 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네. 오늘 하는 중독은 네네네. 애딕션의 중독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그 환자 뭐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방하는 그런 의약품들도 사실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뭐 이제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환자가 또 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약간 뭐 이런 말씀드리는데 또 병원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상황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과하게 쓰는 경우도 종종 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처방하는 의약품도 우리가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의존 현상이 사실 이제 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중독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저 이해국 네. 이게 뭐 말은 마약, 뭐 중독성 약품, 뭐 대마 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은 이 세 가지 약들이 다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뇌 중간 뇌에서부터 앞쪽 뇌로 연결되는 사이에 특정한 보상회로라는 회로가 있고요. 네네네. 이 세 가지 약물들, 뭐 술을 포함해서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이 약물들이 다 이런 보상회로에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곳은 자극이 되면 무엇에 의해서 자극이 되든 일단 여기가 자극이 되면 안도감, 쾌감, 흥분성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네. 회로를 자극해서 네. 정도의 차이는 그렇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차베스라고 예전에 그 중남미 독재자가 네, 네. 커피를 막 60잔씩 마셨다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그렇죠. 그런 쪽을 계속 예, 이렇게 예. 보상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상을 받는 셈이에요. 그런 해가 근데 우리가 상을 생각하면 주로 이제 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김구라 선생님도 오늘은 이제 재능 기부로 오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 돈도 보상이지만 이 돈을 내가 벌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파민이 분비가 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걸 사실 상으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하면 약물이 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예컨대 뭐 아빠 심부름해서 뭐 500원 상을 받으면 구두를 뭐 닦는다든지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심부름을 많이 하게 하려면 상을 계속 주는 거죠.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술이든 약물이든 이거를 계속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결국은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이제 그런 뭐 소소한 즐거움들이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이제 뭐 어쨌든 뭐 필요해서도 술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네. 이런 걸 인위적으로 이제 보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네. 있다는 네. 말씀인 것 네. 같은데요. 예.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쾌락 중추 얘기를 좀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쾌락이라는 거를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술을 먹고 막 기분이 좋다. 네네네. 뭐 담배를 펴서 마약 히로뽕을 해서 뭐 기분이 좋다. 이걸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쾌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행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을 열심히 했다. 네네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얼마나 네네네. 기쁘겠어요. 이런 행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계는 조이라는 게 있어요. 조이라는 거는 내가 봉사함으로써 아하. 내가 남들을 위해서 오늘도 봉사하시니까 기분 좋으시잖아요. 재능 기부. 이 봉사할 때 나오는 그 기쁨 이런 거 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부위에 이제 같은 작용되는 부위에 거예요. 쾌락 아하. 풍치에서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의 양이 음. 쾌락일수록 더 강하고 아. 예, 그게 그 양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극하고 쾌락의 그 시간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중독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뭔가 봉사를 해서 뭘 하려면 시간이 오래 맞아, 걸리잖아요. 맞아, 맞아. 예.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해서 얻는 기쁨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마약이나 이런 거는 흡입하거나 주사를 찌르면 바로 오니까 바로 손쉽게. 이 중독성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과연 이 쾌락 중추를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건지 100%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쁨, 행복 이런 봉사를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하.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상이라든지 중독 뭐 이런 뭐 뇌의 어떤 그런 뭐 작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성인들이야 어느 정도 절제력도 있고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좀 쌓이고 뭐 이런데 사실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이 사실 요즘 뭐 인터넷도 그렇고 해가지고 사실 옛날부터 이런 그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조성이 돼서 좀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뇌가 사실 청소년기에 또 이게 계속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한테 더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고 있고 사회 또 사실 우리 성인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죠. 예. 청년분들은 어떤가요? 청소년분들의 문제들은? 예. 네. 요즘 최근에 약물 네. 중독 사건이 인터넷 사용 증가와 더불어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히 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에서 이런 약물 중독 사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평년에 한 100여 명 수준이던 것이 작년 2019년에는
240%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내 맞아요.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인터넷 사용이 증가로 인해서 또 약물 중독 사건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이어서 이제 여쭤보는데 그 아까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뇌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약물들이 더 치명적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박사님. 네. 사실 뭐 다른 동물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인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상당히 이제 좀 미숙한 상태에서 네네네. 이렇게 태어나서 쭉 이제 뇌신경계도 이제 성숙이 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들 속담 중에서도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사실 8까지 살지는 못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3살 버릇이 평생 간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뭐 3살, 5살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제 청소년 연령이 되면 뇌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이 전두엽은 아직 미성숙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감정뇌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요. 이 중독에 취약한 이 감정뇌가 어느 정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 알코올이나 아니면 담배나 이런 중독성 강한 이런 데 자꾸 노출이 되면 이 전두엽의 발달도 이제 저해하게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이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아,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옛날 속담들이 참 진짜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다 이게 다 무릎을 치게 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머리에 피단 많은 녀석이 뭐 저쪽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 전두엽이 이제 아직 성장하지 네, 않았다 네, 뭐 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사실 이제 술, 담배. 그래서 진짜 그 저희 이렇게 주변에 보면 진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담배 핀 친구들이 그 끊기가 너무 네, 힘들다고 그럼요. 훨씬 그러더라고요. 더 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성이 돼서 피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비교죠. 뭐 통계라고. 김구라 씨는 안 피우셨어요? 예, 저는 담배? 아예 안 폈는데 저희 이제 저 형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펴가지고 그거를 야 훨씬 더 어머니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끊기가. 못 끊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 주변에도 보면은 진짜 네. 그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피운 네. 친구들이 네. 끊는 게 이게 쉽지 네, 훨씬 않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청소년 시기의 어떤 그런 술 담배에 관련된 그런 중독성 약물 이런 오남용 뭐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죠.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약품들 중에서 이제 중독성 약물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미국에 이번에 이제 뭐 바이든이 뭐 당선이 되면서 뭐 이제 뭐 의료용 대마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예. 뭐 이제 사실 이제 미국 법화하겠다. 뭐 전국적으로 이제 네. 뭐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뭐 기호용도 이제 뭐 네.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네.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또 약간 네, 뭐 허용이 그런 되고 뭐 이런 샵도 것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대마를 의료용으로 뭐 이게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우선 이제 용어 정의부터 이제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거는 이 대마를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의료용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뭐 미명아예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정확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계속 얘기가 나오시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그 카나다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대마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도 또 사용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료용이라는 목적 하에 이렇게 미명 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료용 대마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요구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기도 하고 우리 국내에서 이제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에피디올릭스라는 그런 제품인데 뇌전증의 일부 뇌전증 종류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마 성분을 가진 정확하게 진짜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마의 어떤 그 성분이 이제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전증이라든지 이런 그 질환에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약품이 특정하게 있기도 하고. 약품. 예, 근데 안 받은 것도 어쨌든 광범위하게 지금 네.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해외와는 다르게 좀 엄격하잖아요. 예, 박 교수님. 예. 예, 예,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그 의존성이 높은 THC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 함량을 표기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런 대마 제조 약품을 전용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문제를 통해서 그런 대마 제조 의약품으로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대상이라면은 의학적인 마리아나 사용 승인 진료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환자는 그 카드를 가지고 전용 약국에 가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마 제제 약품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의존성이 높은 THC 성분 함량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아서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찬반 양극이 네.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잘은 모릅니다만 어떤 질환에 이제 대마성 네. 의약품이 이제 쓰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질환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 네. 이걸 약품을 썼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마라니까 아무래도 이거 의존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떤 그 중독 현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대마 성분 의약품은 사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이유도 국내에 벌써 4개 제품이 예, 합법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아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예,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된 지 꽤 오래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 음, 국내에서는 1년 반? 2019년부터 이제 아, 이거 허가가 얼마 안 됐고요. 됐군요. 예, 미국 FDA는 1년 전에 네. 2018년부터 이제 어. 에피디올릭스가 이제 사용이 승인이 됐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여러 가지 연구에 기반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이제 확보된 요 4가지 제품만 이제 사용이 허가가 된 거고, 국내에 특히 에피디올릭스 같은 경우는 그 뇌전증이 종류가 한 3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레녹스 가스토우 증후군과 드라베 증후군에 한해서만 이제 지금 사용이 허가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약물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이 약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약물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이제 가라앉은 그런 상태고요. 이제 에피디올릭스 같은 경우는 CBD 성분만 있고 CBD 성분은 사실 중독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나머지 제품 세 제품은 사실 THC 성분이 제법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주의가 요구되고 정확한 의사 처방이 요구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또 이 제품들이 거의 처방이 없습니다. 처방이 없는 이유가 사실 알고 보면 이 그 대마 성분 의약품 이외에도 다른 대체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그 마약성 의약품 뭐 이래가지고 대마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뭐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거 외에도 대체제로 이제 쓰는 게 기대도 있고 많이 많이 하고 선택이 걱정도 안 많이 되는군요. 하지만, 네, 아, 아직은.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실 뭐 사실 다른 나라들은 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나라들은 왜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좀 많이 쓰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그 마리아나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거부감이 그런가? 거부감이 덜하죠.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거부감이 예, 있어서. 예, 저도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저한테 아프니까 이제 몰핀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겁이 나서 저 됐다고 그냥 그래서 참겠다고 잘하신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네. 거부감이 좀 환자들이 네. 있어서 그런가요? 아직 대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아, 거부감이 있는데 미국 같은 지금. 경우에는
이제 그런 대마에 관련된 약품을 이제 쓰게 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품으로 쓰니까 이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즐기는 용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서 의료적으로 쓰면서 그게 점화선이 돼가지고 점점 이게 쓰는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 이제 허용을 하니까 야 의약계도 쓰는데 그러면 뭐 소량이라도 어느 정도 네. 뭐 한도 내에서 그렇죠. 레크레이션용으로 써도 네, 되는 거 아니냐 뭐 되는 건 이렇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의약품에 쓰는 거는 뭐 저도 찬성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 뭐 이렇게 돼서 레크레이션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중독 정신 의학을 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네네. 마리아나의 폐해를 입은 청소년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예를 들면은 마리아나 분에서 별 문제 없다는데 되게 이제 도는 경우에 환청, 환시, 막 여러 가지 정신과 우울증, 자해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마리아나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리아나가 의학적으로 사용되면서 기폭제가 돼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마리아나를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오남용 문제가 있으면서 사고가 많이 생겨요. 이런 거에 관련. 그리고 또래 있잖아요. 술, 담배, 청소년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쫓아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는 마리아나로 관련된 약품에 필요한 부분의 도입은 어차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 커피라든지 술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의존성도 크고 그러고 사실 이게 뭐 마리아나는 사실 이렇게 이게 천연에서 이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성도 심하지 않고 뭐 사실 이렇게 술 담배보다 오히려 더 몸에 또 뭐 해롭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한 래퍼도 뭐 그런 얘기를 네네 하셨다고 맞아요. 예. 가끔씩 심심치 않게 예. 그런 예술하시는 예, 맞아요. 아트 그런 분들 하시는 계시고, 분들이 예. 좀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대마초에 대한 이미지가 그 히피 세대들이 네네네네. 반전 운동하고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뭔가 좀 자유를 상징하고 뭐 뭔가 평화를 그 창작, 당시에, 평화 예. 뭐 이런 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기타 가수들 옛날 유명한 맞습니다, 분들도 대마초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시절의 대마랑요 지금 대마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완전히 다르다는 게 어떤 네.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마 중독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마 안에 있는 THC 성분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절의 대마초는요, THC 성분이 다 1%, 2%, 5%다 이내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대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천연 식물인데 네네. 재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THC 성분이 재배 기술과 농축 기술이 아. 발달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THC 성분이 높아야 사람들이 더 즐겨 찾고 더 큰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도가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모 기업 아드님이 동생, 그다음에 뭐 전직 뭐 유명한 분들이 공항에서 갖고 들어오다가 걸렸던 그 액상 카트리지 대마 같은 것들. 미국 유학 뭐 하신 분들 뭐 근데 이런 이거는 분들. 이제 신종 합성 대마라고 해가지고요. 대마 성분이 15% 내지는 60%까지 올라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마랑 완전 다른 겁니다. 결국 이제 급성 중독 발생해서 정신병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여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대마 중독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완전 다른 대마다.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 네. 자신의 어떤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그런 대마라고 그렇죠. 할 수 있다면 낭만 이런 거는 대마라면 지금은 완전히 야. 이런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이제 허용하기로 했다. 뭐 우리 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그렇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대마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저 전문가분들은 의료용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조금 느슨해지니까 아 그럼 뭐 레크레이션 이렇게 점점 이게 범위가 좀 넓어질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 체계가 뭐 어떤 뭐 해외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약간 좀 굳건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사실 이런 문제들이 뭐 사회에 이렇게 수면 위로 확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개념 정리라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는 이제 그 의료용 그 마약류의 어떤 그 뭐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식약처에서 국민 3명당 1명이 중독성 의약품
처방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의약품 중에서도 이제 중독성, 의존성이 심한 것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수면제 성향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분들이 어떤 그 처방을 받고 하는 건데도 어쨌든간에 환자가 계속 어떤 그 질병을 앓고 그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의존성이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중독성 의약품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아까 나왔던 이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의사분들이 이게 처방을 하는데 처방을 하는데 그것만 드시면 상관이 없어요. 처방한 대로 약을. 뭐 하루에 한 알, 뭐 아니면은 필요할 때 먹으라면 되는데 이걸 본인이 본인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잊어버렸다고 심지어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약을. 예? 그러면은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일주일치를 뭐 2, 3일에 몰아먹고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중복 처방을 하시고 요새는 DUR로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 중복 처방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많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요새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예, 너무 여러 약국에서 이렇게 진통제 쇼핑 맞아. 뭐 예.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뭐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땅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한 번에 막 50알 100알 털어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문화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환자는 프로포폴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1년에 막 100회 이상 하시는 거예요. 정상인데.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는 건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정해진 범위에서는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이 용도를 바뀌어서 하는 것들이 종종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본인이 이거는 중독이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고 뭔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중독이 되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본인 어떤 뭐 의료 행위로서 이제 그렇게 그런 약품들을 접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사실은 뭐 본인의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처방받은 약물로 인해서 중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예. 네, 방금 우리 김대진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다가 점점점 그 자극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든 약이 아까 우리 이국 교수님 설명대로 도파민을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기쁨 회로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고 그런 데 대한 시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존에 되고 중독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성향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여기 회로가 이제 뭐 기쁨 뭐 이런 걸 주는 게 이제 세 개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게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중독 뭐해서 운동도 계속하면 중독이 되고 그 어떤 분들은 또 기부도 계속 해가지고 자기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속 김구라 씨는 방송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뇌의 어떤 그런 그 회로의 특성상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뭐 중독될 수 있는데 근데 특히 이제 이 의약품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요 뭐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오피오이드 팬데믹이라는 그런 보도가 종종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진통제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오남용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그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지만요. 사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미국발 기사 중에 오피오이드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핵심에 있는 약이 펜타닐이라는 약입니다. 펜타닐은 우리가 소위 몰핀 하잖아요. 옥시코돈 이런 몰핀제, 진통제가 있다면 기존 몰핀제, 진통제의 50배에서 100배에 가까운 진통 효과가 있는 약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들이 거의 한 4, 5년 안에 미국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과량 복용하면 호흡 중증을 억제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 전체적으로 오피오이드 사망 사고가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는 다 펜타닐에 의한 중독에 의한 사망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2014년 5천 명에서 2018년 3만 명까지의 17배 정도가 늘었고요. 이 약은요, 예를 들면 병원에요.
이 펜타닐 패치 같은 약을 10개 정도를 사서 한꺼번에 불에 녹여가지고 끄슬려 가서 그거를 흡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뭐 동물병원 이런 데에서 동물용 펜타닐 패치를 음.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녹여서 쓰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이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좋은 것도 빨리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엄청 맞아, 빨리 맞아. 들어오거든요. 더구나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 엄청 빨리 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이 마취 통증이나 이 진통제를 쓰고 있는 정신과를 포함한 많은 이 과 의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제 마약 대용으로 이제 쾌락을 네, 위해서 네, 이제 그럼요. 이렇게 쓰신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써서 이렇게 네. 뭐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건데 이 약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긴 하는군요. 그럼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뭐 우리나라 아직까지 뭐 미국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오피오이드라는 약은요,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 마약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흥분제하고 약간 저하제. 근데 이제 뭐 코케인, 뭐 히로뽕, 카페인 이런 거는 이제 흥분시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술 약간 좀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네. 하는데 네. 요 오피오이도 이게 다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른하게 옛날에 만드는구나. 약간. 중국의 영화 보면은 양귀비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서 느슨하게 네, 맞아요. 눈 예. 이렇게 힘이 몽롱해가지고 예, 예, 하고 예. 늘어져 있는 사람들 네네. 보면은 이거거든요. 이거가 이제 오피오이드인데 그거에 화학적으로 만든 것들이 이제 오피오이드 드럭이에요. 그래서 헤로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러니까 진통 효과도 있지만은 또 사람을 나른하게 하고 좀 유포릭하게 막 이렇게 몽롱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통증이 심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걸 놓으면서 약간 좀 진정시키고 좀 약간 이렇게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거를 그 아픈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투여하고 감량을 시켜줘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느낌을 계속 가지려고 그러고 그걸 더 증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교적 적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피오이드 드럭도 인터넷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약으로 뭐 땅콩이니 뭐 코데인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옥시코돈이니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막 털어 먹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우리나라도 이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서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거기에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가 돼서 지금부터 좀 예방 활동도 하고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저기 사실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별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어떤 뭐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잘 발생하는 그런 부류가 있나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적인 성향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 먹어도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술을 10잔 먹어도 싫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거거든요. 이 모든 이런 어떤 약에 대한 반응은 이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오이드 드럭도 딱 어떤 분들은 딱 하면 여기에 푹 그냥 취약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의사가 이 약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을 먹으면은 너무 이렇게 양을 더 달라 그러고 요구하고 막 화내고 약을 줄이면은 뭐 저항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몇 가지 군을 나눠놨어요. 이런 분들은 오피오이드 들어갈 때 상당히 조심하게 써야 되고 중독이 잘 되는 그런 환자군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저 잘 되는 중독군이 있다. 이런 분들은 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선생님 저기 제가 그 약이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약을 좀 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요. 약의 용량을 빨리 올려달라 그러든지 또 자꾸 잊어버렸다 그러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어쨌든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처방을 하기 전에 이 환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유전적 소양이 있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진통제 처방 경력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처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암성 통증이라 암성 통증은 아무래나 통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게 아닌 비암성 통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쓰는 걸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쓴다 하더라도 가장
적은 양의 음. 미니멈 용량 도수부터 적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집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저도 이제 좀 정신적으로 조금 그래서 이제 김대진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도 이제 뭐 인연을 맺고 저는 이제 그래서 뭐 교수님 어떤 그 약 처방 받고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제가 에이자트하고 자나팜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에이자트만 가장 낮은 용량의 이제 반알 정도 제가 쪼개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점점 뭐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뭐 근데 이제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뭐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 뭐 그 정도는 뭐 나이도 있으시니까 좀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네. 태도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긴장하니까 우황청심환을 먹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잔악스 이런 것들을 미국은 뭐 굉장히 그 네. 좀 우리나라보다 좀 편하게 쉽게 먹는다고 쓰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야 아스피린처럼 이게 먹기도 해서 그냥 방송 들어가기 좀 심장 떨리고 그러면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오남용이라든 이런 걸로 네.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국민적으로 인식하는 게 음.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 의존이 좀 내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음. 자꾸 찾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본인의 어떤 지금 약물 사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욕 억제제도 사실 이게 약간의 그 이제 그 의존성이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식욕 억제제도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뭐 특히 어린아이들서부터 그 몸매나 그 맞아요. 몸무게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 인식이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예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년 동안 이 정신각성제 계열의 식욕 억제 처방하는 사람이 116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대부분 여성입니다. 네네네. 대부분 여성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성년자는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데 미성년자도 이 중에서 10,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들은 되게 자극성이 강해서 4주 이상은 또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전체 처방의 3분의 1 정도가 또 4주를 초과하는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정신 활성제 성분의 그 식욕 억제제가 아닌가 생각이 식욕 억제제 그런 그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그 식욕 억제제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또 강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억제제 오남용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그다음에 저기 보통 정신과에 이렇게 협진을 하시니까 오히려 이국 선생님이 좀 답을 네. 좀 주시면. 그 네. 약 이름도 되게 복잡합니다. 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어찌됐건 이 약들은요, 약 성분은 소위 히로뽕 암페타민하고 거의 같은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욕 억제제에서 우리가 좀 약간 좀 느슨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럼요. 네. 성분은 네. 이 기호 하나만 흥분을 시키니까 네. 액티비티가 네. 늘어가지고 네. 에너지가 소모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 너무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환청도 들리고 그렇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사실은 금지된 나라도 많고요. 미국에서도 펜터민 하나에 대해서만 그냥 4주 이내로 그냥 쓸 수도 있다 정도이고 부작용도 되게 많아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오피오이드, 그런 약들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조금 좀 조심하는 네, 경향이 네, 있는데 이런 그 식욕 억제제 계열의 약들은 좀 우리나라는 또 느슨하게 좀 생각하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군요. 예. 이게 지금 금지된 나라들도 꽤 많아요, 박사님? 예. 이런 식욕 억제제 성분. 식욕 억제제요. 식욕 억제제가 나라마다 조금 가이드라인이 다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허용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식욕 억제제를 우리가 그거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몸무게를 줄이고 날씬하게 보이고 이런 게 너무 강하니까 좀 식욕 억제제를 양을 좀 과하게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용량이 여러 가지 또 겹쳐서 먹어요.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뇌에 미치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거 저희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약 말고요. 요즘 뭐 식품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먹으면 좀 날씬해진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약간 좀 식욕을 좀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실 그런 것들도 약으로 몸무게를 뺄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조금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되는 거구나. 그게 실제로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근데 식품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식품은 그러니까 그런 어디는 거예요? 것들은 네. 전체적으로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주 강하게 활성화시키거나 흥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을 좀 다른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시키는데 이런 약들의 문제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식욕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 사실은 식욕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활성을 너무 과하게 해서 뭐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일정 부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서는 정말 위험하고요. 문제는 젊은 여성에서 정신병 치료 경력이 전혀 없던 사람에서도 이 약을 쓰다가 급성 정신병 사파가 와가지고 응급실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제법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아, 예. 이런 것들이 그럼 좀 그 약을 좀 뭐 끊으면 또 바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어떤가요? 원래는 약 끊으면 한 달 안에 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일부 사례들은요, 뭐 김대진 교수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입원했다가 한 달 안에 한 절반 정도는 좋아져서 퇴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꽤 많은 상당수가 식욕 억제제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신병 사파가 지속돼서 1년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사실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사실은. 네. 네, 대개는 약물로 인해서 유발된 정신병 사파는요, 한 달 이내 다 네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약을 끊고, 충분한 기간을 치료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정신병적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1년 이상 꽤 제법 강한 약물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살 좀 빼겠다고 약국에서 그것도 아니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 정말로 사실은 좀 황당한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좀 우리가 각인을 하고 뭐 서로 이제 그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전문가로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정리해 주신다면. 예,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아마 그 비만에 대한 관심이 특히 젊은 여성에서는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제적인 지침으로는 그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데 그게 30이 넘는 사람에게 국한해서 사용을 하고 처방 기간도 4주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고요. 사실은 아주 쉬운 예방법이 있죠. 결국은 비만을 해결을 하려면은 음식 양을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어떻게 간편하게 약 먹어서 해결하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약물 의존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료계에서도 그렇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좀 건전한 방식으로 생활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얘기들은 이제 좀 마무리 좀 줘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의료용 마약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그 현대인들이 이제 뭐 점점 뭐 경쟁도 심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또 워낙 또 이렇게 뭐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물 문제들이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런 약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 뭐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오늘 뇌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이 뇌 작용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뇌 작용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뇌의 기능을 어떤 외부의 강력한 약의 효과로 바꾸고자 하는 유혹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정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너무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좀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인식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약물을 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좀 기본 좀 규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의료계에서도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걸 좀 생각되기도 해요. 예. 네. 그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식욕 억제제 같은 거 4주 써야 되는데 네. 환자 계속 원해서 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약간 또 네.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경우도 네. 네. 뭐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다라는 건 예,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마 노력이 일환으로 오늘 행사도 의학 관련문에서도 이런 중독에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를 해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컬처, 문화에 보면 중독은 못 고친다. 한 번 중독되면 영원한 중독이다. 뭐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중독이라는 과학적인 질환이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저희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독정신의학에서도 여러 의사선생님한테 중독이라는 거는 잘 접근해서 이 쓰이는 약도 줄일 수 있고 폐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잘 설득하고 교과정에도 넣고 이런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강 박사님. 예. 네. 그 사실 뭐 중독이 또 치료도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또 한 번 중독이 되면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는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한번 줘놓으면 이게 맞아요. 중독과 관련된 거는 줬다 뺏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맞아요.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아편이나 아니면 대마에 대한 경각심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식욕 억제제도 그랬지만 저희들 애기들 그 ADHD 약물도 오남용이 상당히 네네.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다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면 중독성 의약품이라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도 이제 대국민 홍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이제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의사들이 무조건 이 어떤 대마 성분이나 이런 마약 성분류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중에서 특히나 환자들의 증상이나 치료를 위해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또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낼 테니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믿고 그렇게 네.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또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늘 또 자리를 또 이렇게 또 만들어주신 우리 의학한림원 우리 중독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박병규 박사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김구라 씨를 모시고 중독성 의약품, 즉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과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즉 중독이 되면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즉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경우에 보건부 산하에 국립약물남용연구소가 있습니다. 1년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에 식약처 산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고 거기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걸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죠. 좀 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에는 물론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보건복지부와 언론 그리고 국회 등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이러한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